교수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아니, 괜찮습니다. 예. 자, 예, 예. 그래서 237페이지를 펴보세요. 237페이지요. 시와 사랑. 시와 사랑은 뭐 제일 재밌는 거죠, 뭐. 237페이지. 시와 사랑을 보겠습니다. 사랑이 들어가는 뭐 말치고 재미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유행가 노래를 봐도요. 유행가 노래를 보세요. 한 10곡 중에 7곡은 사랑 노래예요. 맞죠? 10곡을 한번 봐보세요. 10곡 중에 7곡 교수님 몇 페이지입니까? 237페이지라고 말씀드렸는데 237페이지. 우리 네. 시와 사랑. 시와 사랑. 그래서 사랑 이야기니까 뭐 이건 아마 제일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가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은 여기선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 자, 237페이지.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자, 237페이지. 자, 준비되셨죠? 자,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237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학과 사랑인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사랑은 당연히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학과 사랑에서는 자, 그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세요. 237쪽입니다. 237쪽을 펴보십시오. 자, 237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 237쪽. 자, 그래서 사랑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이라는 게 한자로 이거 아셨나요? 사량에서 나온 거예요. 사량. 사량. 이런 건 책에 안 나오니까 알아서. 생각할 사자에 헤아릴 양자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헤아린다는 헤아린다. 헤아린다는 게 뭔지 알죠? 근데 요즘에는 그 사랑이 정말 없으면 죽겠어 뭐 이런 의미로만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배려심이에요. 배려심. consideration 영어로 말하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요즘은 사랑을 이제 러브의 의미로만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이 배려의 배려. 배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사랑과 관련된 거니까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연애 문학, 애정 문학. 이해가죠? 연애 문학, 애정 문학이라고 한다. 자, 넘기세요. 넘기세요. 자, 238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애 소설, 애정 소설 또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애정 소설 다른 말로 염정 소설. 제가 그 뭐죠 이거 현대 실용 끝나고는 고소설과 작가를 강의할 거예요. 고소설가 작가. 거기 가면 이제 염정 소설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미리 알아두세요. 하여튼 이제 연애 소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영화 중에도 연애 그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많지 않나요? 영화도 그런 게 인기가 많잖아요. 로맨틱 코미디 계통의 뭐 유부간 메일 같은 경우도 로맨틱 코미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팅힐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것도 상당히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죠. 하여튼 이제 그런 겁니다. 연애 소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정의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밑에는 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보세요. 거기 그 238쪽의 두 번째 단락. 결국 사랑이란 근대적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서 및 상황을 아우르며 대상을 향한 따뜻하고 바람직한 관계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제 여기서 위에 있는 건 영양가가 없고, 이제 진짜 중요한 영양가 있는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뭐냐? 연애시의 특성. 자, 2번. 자, 여기다 별 3개 쳐놓으세요. 자, 연애시의 특성 별 3개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자, 연애시는 그럼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제 여러분이 그전에는 연애시는, 연애시인가 보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국문학을 공부하실 때는 이 연애시 특성을 아셔야 돼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뭐, 짝사랑도 있죠. 일방, 외사랑 이런 것도 있지만 쌍방향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특히 연애라는 것은 쌍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오른쪽 239쪽. 상호 소통적인 사랑이 연애시의 모티브다.
근데 이런 게 주목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연애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 뭐 우리 그 뭡니까? 양희은의 노래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그런 어떤 계통의 의미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239쪽의 두 번째 줄에 연애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을 다룬다. 사랑이 외롭고도 절실한 목소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연애시의 영역에서 절대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치세요. 밑줄. 자, 그 주요한 모티프가 여기서부터 밑줄 쳐야 돼요. 239쪽 넷째 줄. 사랑의 결여 상황, 곧 이별의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연애시의 첫 번째 특징이다. 자, 연애시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이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별. 이별의 부산 정거장 뭐 이런 노래처럼 이별. 그렇다면 그 밑에 사랑과 같은 포괄적인 정서적 지향의 언어와 구별되는 근대적 의미의 연애 함이라는 건 함축적 의미.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함이 함축적 의미라고 써놓으세요. 부부간의 사랑을 연애라고 하지 않는다. 근대적 의미의 연애란 혼인관계에 의해 맺어지지 않는 남녀 간의 유동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 남녀공학, 대도시의 출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 밑에는 안 읽겠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뭐가 또 중요하냐면 239쪽에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두 줄 올라와 보세요. 밑에서 두 줄 올라와서 밑줄. 궁극적 그리움과 기다림에 기반을 둔 대상, 긍정의 마음이 연애시의 두 번째 특징이다. 자, 밑줄 쫙 치세요. 지금 제가 뺀 거는 그냥 안 읽어도 됩니다. 괜히 말을 어렵게 써놨어요. 자, 뭐다? 궁극적인 그리움과 기다림에 기반을 둔 대상 긍정의 마음. 자, 이것이 연애시의 두 번째 특징이다. 이해 갑니까? 그리움. 그리움. 여러분 재밌는 게요. 그림을 그리다 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다가 어원이 같은 거 아세요?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뜻이에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그 밑에 나오죠. 유명한 나오잖아요. 황조가 만전춘. 황조가 뭐죠? 황조가 나온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 자, 뭐죠? 편편황조. 좌우상의 여마지도 기여귀.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국문학과를 나왔는데 황조가도 못 외운다는 말이 안 됩니다. 펄펄 나는 적개꼬리는 암수와 암컷과 수컷이 서로 의존한다. 암수 서로 정답구나. 여마지독 나의 외로움을 생각한다. 외로워라 이내 몸은 수기역이 누와 함께 돌아갈 것. 이게 그 황조가 아닙니까? 그리움이잖아요. 만전추는 뭡니까? 어, 그 얼음 위에다가 대나무 돗자리를 깔고 임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내가 그대에게 정을 준 오늘 밤은 늦게 가면 좋겠네. 뭐 이런 거거든요. 상당히 이제 좀 남녀 상열지사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만전춘이잖아요. 그죠? 만전춘. 그러니까 만전춘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도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늦봄에 그 만전춘이잖아요. 늦봄에 느끼는 사랑 뭐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하여튼 남녀 상열지사도 다 그리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연애시는 근대적인 개인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사랑의 결여가 있다. 자, 넘기세요. 넘기세요. 자, 240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 주요한이 불놀이에서 거기 너의 애인이 맨발로 서서 기다리는 언덕으로 너의 뱃머리를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김소월, 한용운, 이상화 여러 시인들이 있잖아요. 뭐 다 이미 안 읽겠습니다. 연애시적 지향은 연애시 기본 문법을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시는 막 이별의 상황이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여오리다 이런 것처럼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우리는 근대 연애시의 세 번째 특성을 추가할 수 있다. 밑줄세요. 그것은 연애시의 모든 대상이 동심원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밑줄 쫙. 동심원.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연애시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2, 3, 4 이렇게 나와요. 연애시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2, 3, 4. 자, 그래서 동심원적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라는 거, 동심이라는 것은 같을 동자입니다. 이게 동심이 어릴 동자가 아니에요. 동심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마음.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무궁하다는 거죠. 한용운의 님, 연인 조국 불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뭡니까? 역사 전기 비평이잖아요. 한용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겁니다. 자,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자 여기 네모 쳐놓으세요.
결국 연애시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이 전체 네모 별표 3개. 지금까지 다 정리한 겁니다. 이거 알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뭡니까? 모티프가 사랑의 결여 상황, 곧 이별의 상황에서 발생한다. 둘째, 궁극적 그리움과 기반의 바탕을 둔 긍정의 마음이다. 셋째, 상대적이긴 하지만 대상에 대한 동심원적 해석이다. 자, 그럼 이제 그 연애시의 근대적 양상 작품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41쪽. 241쪽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자, 우리가 상정하는 연애시는 지극히 넓은 주제의 영역을 폭넓게 함의한, 함축한다는 뜻이에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밑에는 읽어보시고요. 연애시적 어법. 자, 대표적인 시가 뭡니까? 한용운의 나는 잊고자예요. 남들은 님을 생각한다지만 나는 님을 잊고자 하여요. 잊고자 할수록 생각히기로 행여 잊힐까 하고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잊으려면 생각히고 생각하면 잊히지 아니하고 하니 잊도 말고 생각도 말아볼까요? 잊든지 생각든지 내버려 두어 볼까요? 그러나 그리도 아니 되고 끊임없는 생각에 님뿐인데 어찌하여요. 구태여 잊으려면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잠과 죽음뿐이기로 님 두고는 못하여요. 아, 잊히지 않는 생각보다 잊고자 하는 그것이 더욱 괴롭습니다. 보세요. 이별의 상황. 그러니까 역설과 반어라는 거예요. 이 한용운의 시는 다 역설과 반어거든요. 그래서 잊음과 생각의 이분법 둘로 나누는 거죠. 잊음은 잊어버리는 거고 생각은 그리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과 즐거움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 뭐냐? 거기 님의 사랑인데 님의 부재로 인한 저 밑줄 치세요. 거기 넷째 줄에 임의 부재로 인한 결여를 극복하고 자신의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 상징세계의 근본 조건인 언어의 불완전성과 대면해야 되는데 한계를 극복하기 사랑의 어법과 역설을 택하고 있다. 역설적인 것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역설적인 것을 한용운의 시는 역설이 많아요. 불교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용운의 시가 상당히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어, 제가 이야기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한용운의 시에 보면 이제 논계라고 하는 논계의 애인이 되어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상당히 그 역설적인 그 시가 나오거든요.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한용운의 그 찾아가지고요.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얼마나 한용운이 그 시를 잘 썼는지.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소멸의 변증법, 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밑에서 다섯째 줄에 대승적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좀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소승과 대승이 있어요. 소승과 대승. 그러니까 불교에 보면 소승불교, 대승불교. 소승불교는요, 자가용이라고 써놓으세요. 자가용. 대승불교는 관광버스예요.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나만 도를 얻으면 되는 것이고, 대승불교는 함께 얻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승적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불교적인 사랑, 이렇게 이타적 사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석과 윤동주가 나옵니다. 243쪽.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이게 이제 뱁새를 말하는 거죠. 우는 깊은 산골로가 마가리는 오두막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사랑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이 그러니까 조용히 와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 아주 명작이죠. 그러니까 이 결국 나타샤는 누구냐? 바로 김영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김영한. 원래 이제 그 뭡니까 서울에 가면 한성대 옆에 길상사가 있잖아요. 길상사가 요정이었어요. 원래 이 절이 아니고 요정이었는데 그 요정을 이제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이었죠. 김영한이. 근데 이제 결국은 같이 떠나자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백석이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인의 마음에서 안 떠난 거죠. 그때 이제 이순시고 결국은 이제 백석이께 그걸 너무 사랑을 해서 김영한이 이제 그 길상사를 이제 법정 스님에게 이제 기사하면서 이야기했죠.
내가 그 당시에 돈이 모르겠어요. 한 1,000억 정도 됐나. 그런데 1,000억이 백석시 한 줄 값도 안 된다. 뭐 그 정도로 아주 명언을 남겼죠. 근데 결국은 이 김영하는 그걸 팔고 나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요. 결국 내 유고를 길상사에 뿌려달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삶을 마칩니다. 하여튼 그 애틋한 사랑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나타샤를 기다리는 장면, 이별의 상황이죠. 기다림과 그리움에 충실한 서정적 주제. 나타샤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서 활달하고 천진난만한 여인으로 나온 바 있어서 친숙한 러시아 여성이다. 이제 그런 이름을 쓴 거죠, 나타샤를. 그래서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넘겨보세요. 백세만 외로운 산 속으로 들어가려는 의지에 호응한다. 사내의 귀에 대고 자신들의 사랑이 세상에 져서 쫓겨가는 게 아니라 이렇다. 그러니까 시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김영하는 함께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써놓은 것이 바로 어떤 뭐랄까요, 이 여기 나오는 나타샤와 나와 나타샤 흰 당나귀고, 흰 당나귀라는 건 실제로 흰 당나귀가 아니라 눈을 맞고 걸어가는 당나귀라고 여러분 그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흰 색깔 당나귀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윤동주의 눈 오는 지도.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한방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방 안을 돌아다 봐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정이 하얗다.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훌훌히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내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것이냐? 내 조그만 발자국을 눈이 자꾸 내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1년 12달 한양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윤동주 씨가 상당히 여성적인 어조로 돼 있죠. 고백투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고요. 밑에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자, 거기 245쪽에 보면 이 고백체죠. 거기 고백체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근데 이제 고백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그래서 윤동주 시편에서 손이라는 여인이 3번 모습을 드러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것도 이제 헤어짐이나 이별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자, 그 다음에 거기 4줄 밑줄 치세요. 마지막 단락. 백석과 윤동주는 나타샤라는 이국적 여인과 순이라는 한국적 여인을 그리움으로 호명, 부르면서 연애시의 모본. 모본이란 것은 한 샘플이라는 거, 샘플. 그래서 이들 시편에는 이름이 등장한다. 그래서 공동체적 경험, 개인적 기억.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유명한 박인환의 시 있죠. 이거는 박인희가 불러서도 유명하죠.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뭐 사랑은 가고 뭐 과거는 남는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의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내 서늘한 가슴에 있다. 자, 이거 딱 보니까 뭐예요? 수미 상관 구조다. 자, 머리와 꼬리가 같다. 이런 거를 수미 상관 구조라고 합니다. 머리와 꼬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인환의 유작이고요. 센티멘탈리즘. 자, 이거는 우리말로 뭐냐면 한자로 쓰면 이거 좀 한자로 써야겠어요. 감상주의라고 그래요. 감상주의. 느낄감, 상처 입을 상, 감상주의. 써놓으세요. 그걸 이제 센티멘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센티멘탈리즘.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낙엽만 봐도 슬퍼. 그러면 뭐라고? 너 센티하냐 그러잖아. 센티하냐? 그 센티가 뭐냐면 센티멘탈하냐 이거예요. 영어로 센티멘탈. 여기 감상적인 이거든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센티멘탈리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의적 감각, 애잔한 서정 이런 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하나, 둘, 다섯째 줄에 밑줄 쓰요 철저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이고 감각적인 의식의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거기 나오죠. 전후의 비극성을 돌파한
검은 준열의 시대라고 나오죠. 를 멋과 자존심으로 살아갔던 박인환. 원래 박인환은 의대 출신이에요. 의대 출신인데 이제 시를 이렇게 써가지고 목마와 숙녀라든가 목마와 숙녀가 또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하여튼 그래서 좀 내려가다 보면 밑줄 주세요. 밑에서 넷째 줄 박인환의 연애시가 뜨거운 열정의 사랑이 아니라 애잔한 그림과 서늘한 폐허감을 모태로 하고 있다. 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는 박인희가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김수영의 사랑. 자, 247쪽입니다. 자, 보세요.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은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번개처럼 금이 간 너의 얼굴은. 자, 금이 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밑줄 치세요. 사랑의 결여 상황을 모태로 한다. 밑줄 치세요. 결여. 없다는 거죠. 이 시의 서정적 주체는 너라는 존재로 인해서 사랑을 배웠다고 말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좀 내려가다 보면 뭐예요? 불변화의 영원한 사랑인데 그것을 가르쳐준 존재는 흔들리고 불안스럽다. 번개 안에 있다. 어둠 속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찰나는 번개의 속성이다. 여러분 번개가 이렇게 어둠에서 갑자기 불이 딱 비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어떤 가변성이라는 거죠. 사랑은 움직이잖아요, 이게 가변성. 그래서 이제 그 김수영의 시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수영의 그 뭡니까 이 연애시라고 했지만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이제 그려진 것들이 좀 많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248쪽입니다. 이제 김종삼도 나와요. 낭만적 열정이 아니라 지성적 탐구. 그다음에 전우의 대표적인 김종삼. 온종일 비는 내리고 가까이 사랑스러운 멜로디 트럼펫이 울린다. 28년 전 선죽교는 교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 정몽주가 나왔잖아요. 정몽주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이방원이 하여가를 이야기하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럴 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분이죠. 돌아가신 분이죠. 선죽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대나무가 이제 피었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자리에. 그래서 대나무 죽자를 쓰게 돼요. 하여튼 비 내리던 개성, 호수돈 고녀생에게 첫사랑이 번지어졌을 때, 버림받았을 때, 비옷을 빌어 입고 다닐 때, 기숙사에 있을 때, 기와 담장 덩굴이 우거져 온종일 비는 내리고, 사랑스러운 멜로디 트럼펫이 울릴 때. 이 시가 재밌는 것은요, 뭔 할 때가 계속 끝나죠. 번졌을 때, 때가 계속 끝나는 거.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렇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리고 이런 연결 의미도 있고. 그래서 밑에 보면 이게 이제 김종삼의 비옷을 빌어 입고인데 하루 종일 비 내리는 날 트럼펫 소리가 들리는 장면에서 시는 시작해요. 사랑스러운 멜로디를 따라 오래전 개성에서 만난 여고생을 향한 사랑과 실연의 기억, 비옷마저 빌려 입고 다녔던 가난의 기억도 떠올려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펫 소리, 이건 청각적 이미지죠. 청각적 이미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시 역사에서도 손도 높은 순수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랑을 이제 첫사랑을 지금 이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날 연애시는 무엇인가? 우리의 독서 경험을 보건대 사람들의 고전, 사랑의 고전, 세익스피어의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은 뭐 희비극인데 너무 유명하죠. 로미오와 줄리엣에 보면 뭡니까? 로미오 왜 당신은 로미오인가요? 뭐 나오죠. 그대의 이름을 부인하고 그대의 아버지를 거절하세요. 몬테규가와 그 캐플리카는 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집안의 그런 원한 관계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라든가 또는 장미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져도 어, 장미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져도 장미의 향기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 이게 이제 249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보시면, 이게 여러분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이제 괴테의 또 유명한 작품이지 않습니까? 괴테의 유명한 작품,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포는 에드거 앨런 포의 에너벨리. 이 에너벨리에서 나오는 정말 멋있는 구절이 뭐냐면요. 별이 뜰 때는 나는 항상 아름다운 에너벨리의 밝은 눈동자를 떠올린다. The stars never rise,
But I feel the bright eyes of beautiful Annabelle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운명의 개입으로. 그러니까 이 애너벨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바닷가 마을에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너무나 사랑하니까 천사가 이제 그것을 그 뭐랄까요? 그것을 그 비유석 그 시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뭐랄까요? 죽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을 죽게 만드는. 그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에너벨리거든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그 사랑의 결여 이런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고요. 마지막 단락. 그렇다면 연애시는 어떤 유통애를 거니는가? 당연하게도 상실과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죠?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망부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노래. 이런 망부가 하면 뭐 생각나야죠? 망부가. 여기 이제 3학년 2학기십니다. 망부가 하면 정옥사가 생각나야지, 정옥사. 선전하는 백제 유일한 노래죠. 달아 높이 금도다시아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아서 멀리 비치십시오. 저제 내려신거요? 시장에 계신가요? 어기야 진대랄 드디어 올세라. 어기야 산적들을 만날까 두렵구나. 어느 이다 놓고시라. 아무 곳에나 두고 오십시오. 어기야 내가 논데 점글할시라. 내 남편이 가는데 날이 저물까 두렵구나. 뭐 이런 거죠. 또 실현가. 그래서 또 순애보적인 사랑. 절절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의 그 의미를 차지한다는. 그러니까 사랑의 시가 여러분 왜 그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냐면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어떤 행복한 것 결말로 끝나버리면 약간 감동을 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소설이든 시든 이런 것들을 보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말 물론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남녀가 막 깨어졌다가 이렇게 최척전 같은 건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셨겠지만 3학년 1학기 때 그 소설에서 공부하셨지만 결국 이제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거의 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그 작품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펴보세요. 책 어디냐면 그 240페이지를 다시 보세요. 240페이지 보면 그 결국 연애시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티프가 사랑의 결여 상황 곧 이별의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 둘째, 궁극적인 그리움과 그림에 기반을 둔 대상 긍정의 마음. 그다음 셋째,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대상에 대한 동심원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시와 사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